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순간, 소란스러움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리게 시간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준 고기만두를 시누이에게 주었더니 그날 밤 시누이가 중환자실에 실려갔다입니다. 연우야, 어머님이 너 주려고 특별히 만든 고기만두란다. 따뜻할 때 어서 먹어보렴. 김영숙 여사님의 주름 가득한 얼굴에 과장된 미소가 번졌다. 그분은 보온 도시락을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나는 통통하고 하얀 만두 3개를 내려다보았다. 기름진 고기 향이 코를 찔렀지만 위장에서는 조건반사처럼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결혼 3년 만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게 직접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 날이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뭘 이런 걸 다. 나는 불편한 속을 억누르며 얼굴에 격식 있는 미소를 걸었다. 보온 도시락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김 여사님의 날카로운 눈초리에서 미처 해석할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착각이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뭘? 다 한가족인데. 지훈이가 그러더구나. 네가 요즘 일 때문에 힘들어서 헬쑥해졌다고. 이건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한 흑돼지고기로 만든 거라 몸보신의 그만이야. 그분의 거친 손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어찌나 힘이 센지 하마터면 비틀거릴 뻔했다.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김 여사님은 내가 힘든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고 내가 말랐다고 해서 안쓰러워할 분도 아니었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타박하거나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배에 소식이 없다고 불평하셨을 것이다. 어머님,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건 지훈 씨 먹으라고 남겨둘까요? 나는 떠보듯 사양했다. 안 돼. 갑자기 높아진 그분의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지훈이는 만두 안 좋아하잖아. 이건 오로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그분은 다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맛이라도 보렴. 딱 하나만. 안 그러면 어머님이 오전 내내 헛고생한 게 되잖니. 나는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분의 눈을 쳐다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바로 먹을게요. 나는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보온 도시락을 받았다. 그분이 확연히 안도하는 표정을 보자 내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김 여사님은 꼭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더 당부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떠났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뜨거운 감자라도 되는 듯 보온 도시락을 거실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다. 나와 김 여사님의 고부관계는 결혼식 날부터 팽팽했다. 그분은 우리 집이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이라 교사 집안 출신인 자기 아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며 나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 소위 말하는 교사 집안이라는 것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학교 국어 교사였다는 게 전부였지만 결혼 후에는 나의 옷차림부터 음식 취향, 그리고 좀처럼 임신 소식이 없는 내 100가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다. 남편 박지우는 늘 엄마 연세도 많으시니 당신이 좀 이해해 드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만두 하나를 들어 반으로 갈라보았다. 기름지고 윤기 나는 만두소는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김 여사님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도저히 이 음식을 입에 넣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시누이 박지연이었다. 형수님. 저 형수님네 아파트 근처 지나가는데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돼요. 전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활기찬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마침 잘 왔다. 어머님이 방금 고기만두를 좀 갖다 주셨는데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거든. 10분 후 박지연이 씩씩하게 우리 집에 들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만두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와, 엄마가 만든 만두다. 그녀는 손으로 만두 하나를 집어 그대로 입에 넣었다.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나는 그녀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머님이 자주 만두 빚어주셔. 아니요, 전혀요. 박지연은 입안 가득 만두를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엄마는 만두 만드는 게 너무 귀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졸라도 안 해주셨어요. 그녀는 갑자기 씹는 것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가 형수님한테는 직접 만두를 빚어주셨다고요? 해가 서쪽에서 떴나? 나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개눈 감추듯 만두 2개를 해치우고 3번째 만두에 손을 뻗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 다 먹어. 난 다이어트 중이라. 나는 보온 도시락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마음속 희미했던 죄책감은 더 큰 의심에 금세 묻혀버렸다. 박지연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떠났다. 나는 남은 만두 하나를 랩으로 싸서 만일을 대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집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저녁 7시 박지훈이 정시에 퇴근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옅은 향수 냄새가 났다. 내 것도 아니었고 그가 평소에 쓰던 향수도 아니었다. 오늘 어머니 다녀가셨어? 그는 재킷을 벗으며 마치 날씨를 묻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응, 고기만두 몇 개 주고 가셨어. 나 먹으라고 특별히 만드셨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넥타이를 풀던 그의 손이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런데 왜 안 먹었어? 지연이 줬어. 마침 놀러 왔길래. 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내가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향했다. 나 먼저 씻을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나는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좋지 않은 징조였다. 밤 11시 우리가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박지훈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언제? 바로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는 손을 너무 떨어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지연이가 식중독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대.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뇌리에는 김 여사님의 기괴한 미소와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떠올랐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김 여사님은 이미 중환자실 문 앞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울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분은 갑자기 분노한 남사자처럼 달려들어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이 나쁜 년,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내가 준 만두를 왜 안 먹었어? 왜 내 딸을 해치려고 해? 나는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준 채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지훈은 옆에 서서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듯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의사가 다가와 박지연이 최근에 먹은 음식에 대해 물었다. 김 여사님은 즉시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얘예요. 얘가 내 딸한테 독이 든 만두를 먹였어요. 만두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 저는 그냥 지연이에게 건네줬을 뿐이에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침착하게 반박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머님께서 왜 저한테 그걸 꼭 먹으라고 하셨는지부터 물어봐야죠. 김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지훈의 표정은 더욱 이상해졌다. 그것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우리를 제지했다. 환자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입원 수속부터 밟으시죠. 박지훈은 간호사를 따라 수속을 밟으러 갔고 복도에는 나와 김 여사님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그 음산한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며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였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녀와 마주섰다. 문득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 만두에는 정말 문제가 있었고 김 여사님의 원래 목표는 바로 나였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가 싸늘한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났다. 마치 지금 나를 보는 박지훈의 눈빛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의사 선생님이 유기인계 농약 중독이래요. 박지연의 남편 이민준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두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늘 지연이가 먹은 건 형수님이 준 그 만두밖에 없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기인계 농약이라니. 만두는 어머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복도 끝에 서서 무언가 소곤거리고 있는 박지훈과 김 여사님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님은 이따금씩 내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섬뜩했다. 저는 그냥 지연이에게 건넸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왜 자기 딸을 해치려 하셨을까요? 이민주는 냉소했다. 어머님은 평소에 지연이를 제일 아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고 있었다. 김 여사님은 당연히 자기 친딸을 해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나였다. 박지연은 그저 내가 먹었어야 할 독이 든 만두를 잘못 먹었을 뿐이다. 이 생각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서연우 씨. 등 뒤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 좀 따라와. 병원 뒤편 공터. 초가을에 서늘함이 섞인 밤바람이 불었다. 박지훈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애할 때 나를 위해 끊겠다고 약속했던 습관이었다. 어머니가 만두 갖다 준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제 어머님이 나한테 뭐 갖다 주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해? 아니면 당신은 이미 어머니가 오실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담배를 피우던 그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내 추측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무슨 뜻이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당신 먹으라고 음식을 해다 주셨는데 당신은 그걸 지연이한테 줘버렸잖아.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그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3년 전 한정판 화집을 사주겠다며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다 뒤지고 다녔던 박지훈과 눈앞에서 살인미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 남자가 정말 같은 사람일까? 박지훈 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 그날 내가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당신이 모네의 그림 속 수령 같다고 칭찬해줬잖아. 우리 같이 예술의 전당에 갔다가 당신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서촌의 골목 만둣국집에 데려갔었지. 그게 당신이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라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담배를 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담배 끝을 만지작거렸다. 기억나면 뭐 어쩌라고. 그날 당신이 그랬어. 평생 나를 지켜주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당신 어머니를 포함해서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발로 세게 짓밟았다.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 꺼내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건 내 동생이라고. 그 만두 원래는 내가 먹었어야 하는 거였잖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결국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그였다. 지연이 위험한 고비는 넘겼대. 의사 선생님이 이틀 정도 지켜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래. 이 일은 여기까지 해. 당신이 허튼 소리 하는 거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그는 말을 마치고 획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강철판처럼 뻣뻣했다. 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 한참을 서 있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후에야 병원으로 돌아왔다. 김 여사님은 이미 돌아갔고 박지우는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온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새벽 3시. 박지연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의사는 운이 좋았다고 했다. 섭취한 독극물의 양이 많지 않았고 병원에 빨리 온 덕분에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다. 환자분은 안정이 필요하니 두 분도 이제 돌아가세요. 의사가 나와 박지훈에게 말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일부러 몇 걸음 뒤처져 그의 모습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간호사실로 향했다. 저기요, 혹시 제 신우이 위세척액 샘플이 아직 남아있나요? 당직 간호사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네, 72시간 동안 보관해야 해서요. 누구시죠? 제가 형수고 병원에 데려온 사람이에요. 나는 신분증을 꺼냈다. 검사 보고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중독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는지 이내 컴퓨터에서 보고서를 찾아주었다. 1차 검사 결과 유기인계 화합물로 나왔어요. 구체적인 성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환자분 혈액 내 콜리네스테라제 활성도가 현저히 낮은데 이게 유기인계 농약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나는 몰래 휴대폰으로 보고서 화면을 찍었다.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독극물 양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구체적인 데이터는 의사 선생님만 열람할 수 있어서요. 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한 뒤 병원을 나섰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4시였다. 박지우는 없었다. 아마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랩으로 싼 만두를 꺼내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을 잘라 밀봉 비닐에 담았다. 나머지는 제자리에 다시 넣어두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3년 전 결혼식에서 억지 미소를 짓던 김 여사님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내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어쩌면 그때부터 나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만두 맛있었어? 다음엔 꼭 직접 먹어. 나는 아기의 찬 문자를 쳐다보며 저절로 떨리는 손가락을 제어할 수 없었다. 누가 보낸 걸까? 김영숙, 박지훈, 아니면 깨어난 박지연?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당분간은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남을 것이다. 오전 9시. 나는 만두 샘플을 들고 강남의 한 사설 검사기관으로 향했다. 박지훈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가명을 사용했다. 결과는 가장 빠르면 언제쯤 나올까요? 급행으로 하시면 오후 4시쯤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급행을 선택했다. 검사센터를 나와 바로 회사로 향했다. 비록 한숨도 못 잤지만 아무에게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기 위해 평소처럼 생활해야 했다. 사무실에서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병원에 있는 박지연에게로 생각이 향했다. 그녀는 만두에 독이 든 것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왜 먹었을까? 몰랐다면 깨어난 후에 살인범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점심시간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 깨어났어. 당신 보고 싶대.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뭐라고 하던데? 와보면 알아. 그는 전화를 끊었다. 병실에서 박지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 여사님은 침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손에 들린 과도가 사과에 깊은 상처를 냈다. 형수님 오셨네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보는 눈에는 예전의 친밀함은 없고 차가운 신문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지연아, 몸은 좀 어때?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죽진 않아요. 형수님 덕분에. 그녀가 냉소했다. 만두는 어머님이 만드신 거야. 나는 그냥 뭐요? 엄마가 형수님을 해칠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그 만두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박지연은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고, 예전에는 자주 내 편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독극물에 한번 중독되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인데요? 엄마는 형수님이 일 때문에 고생한다고 특별히 좋아하시는 만두까지 빚어주셨는데 형수님은 그걸 저한테 줘버리고는 엄마가 독을 탔다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나는 김 여사님을 쳐다봤다. 그녀는 이미 형편없이 깎인 사과를 계속 깎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난 누구도 모함하지 않았어. 검사 보고서에 네가 유기인계 농약에 중독되었다고 나왔고 그날 네가 먹은 외부 음식은 그 만두뿐이었어. 그만해. 박지훈이 갑자기 내 말을 끊었다.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지연이가 전에 농약을 만지고 손을 안 씻었을 수도 있다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내. 앞으로 누구도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맹렬히 비난하던 박지훈이 오늘은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지훈이 말이 맞아. 이 일은 이제 덮자. 연우야, 난 너 원망 안 해. 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김 여사님이 마침내 입을 열고 깎은 사과를 박지연에게 건넸다. 그녀의 자애로운 말투는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그녀에게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다. 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나는 몸을 돌렸다. 등 뒤로 박지연의 차가운 코웃음 소리가 들렸다. 병원을 나와 즉시 택시를 타고 검사센터로 향했다.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었다. 접수원이 밀봉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제공해 주신 샘플에서 킬로그램당 0.8mg의 메타미도포스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고독성 유기인계 농약의 일종입니다. 이 정도 양은 성인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센터를 나와 밖에 벤치에 앉았다. 0.8mg.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만두 3개를 다 먹었다면? 그리고 김 여사님은 왜 꼭 따뜻할 때 먹으라고 했을까? 고온에서 독성이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일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지훈이었다. 어머니가 저녁에 보양식 끓여놨대. 와서 먹고 가. 나는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자를 쳐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실패하니 두 번째를 시도하는 것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 대학 동기인 김지원이 일하고 있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게는 믿을 만한 법적 조언이 필요했다. 세상에, 연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지원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이미 살인미수 혐의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지. 지금은 만두 검사 보고서밖에 없어서 김 여사님이 독을 탔다는 걸 증명하기엔 부족해. 내 남편은 혹시 알고 있을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자기 엄마를 감싸고 있는 건 분명해.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들이 계속 시도하려 한다면 더 많은 증거를 남길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내 남편의 최근 재무 상태, 특히 보험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 보험?
직업병이야. 많은 살인사건이 보험금과 관련되어 있거든. 사무실을 나와 나는 홀린 듯 은행으로 향했다. 박지훈과 나의 공동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난주 500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었다. 비고란에는 보험료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에겐 500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낼 보험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박지훈은 없었다. 나는 망설이다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 나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 결혼 사진 액자 뒤에 예비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3년 전 박지훈이 넣어둔 것이었지만 그는 아마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이다. 서랍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맨 위에는 생명보험 증권이 있었다. 계약자는 박지훈, 피보험자는 서연우, 보험금은 30억 원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니.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보험 가입 날짜가 한 달 전. 바로 내가 야근을 자주 하기 시작했을 무렵이라는 것이었다. 서류 밑에는 영수증 한 장이 있었다. 어느 농약 판매점의 영수증이었다. 구매 날짜는 나흘 전. 품목명은 잉크로 번져 있었지만 가격란에는 선명하게 8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박지훈이었다. 어디야? 어머니가 한참 기다리시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야근이 잡혔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두 분이서 드세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해.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근 뒤 열쇠도 원래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와 베개 밑에서 몰래 준비한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부터 증거가 될 만한 대화는 언제든 녹음할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내가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생사를 건 게임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박지훈의 휴대폰이 욕실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나는 세면대 앞에서 양치질을 하며 수증기로 흐릿해진 화면을 쳐다봤다. 비밀번호를 바꾼 후 그가 휴대폰을 5분 이상 곁에 두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갔다. 벨 소리가 멈추고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입안에 거품을 뱉고 샤워기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쏴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손가락은 휴대폰 위에서 떨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만약 비밀번호를 또 바꿨으면? 만약 입력 오류 경보를 설정해놨으면? 하지만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오류, 그의 생일, 오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내 생일을 입력했다. 화면 잠금이 풀렸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는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여전히 내 생일을 사용했다. 이건 아이러니일까? 아니면 뒤틀린 미련일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재빨리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을 열었다. 맨 위에는 유리라고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20분 전에 온 것이었다. 오늘도 올 거지? 기다릴게. 나는 대화 기록을 열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 싶어, 자기야. 어제 오후 박지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그때 그는 내게 고객을 만나고 있다고 했었다. 그 사람 오늘 야근한대. 늘 가던 데서 봐. 그저께 밤 나는 정말 야근을 하고 있었다. 내 와이프 눈치챘어? 사흘 전 유리의 질문이었다. 걱정 마. 걔는 바보 같아서 몰라. 박지훈의 답장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재빨리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내 계정으로 전송한 뒤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위로 스크롤을 올리자 더 노골적인 대화와 데이트 약속이 줄줄이 나타났다. 가장 빠른 기록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6개월 전, 그때는 박지훈이 내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던 때였다.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서둘러 카카오톡을 종료하고 휴대폰을 잠가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양치질을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박지훈이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 서서 뭐해? 양치질. 나는 우물쭈물 말했다. 입안의 민트향 치약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한번 쳐다봤지만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대로 욕실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깨달았다. 3년 동안 나와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는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누웠다. 우리 사이의 빈 공간은 건널 수 없는 강 같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그 대화 기록의 모든 글자, 모든 문장, 모든 디테일을 되새겼다. 유리. 그녀는 누구일까? 그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늘 가던 데는 어디일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박지훈은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즉시 일어나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택시를 탔다. 그의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로 향했다. 카페 2층 창가 자리는 회사 정문을 정면으로 볼 수 있었다.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준비해온 소형 망원경을 꺼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회사 앞에는 사람들이 오갔지만 박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빈속에 마신 커피 때문에 속이 쓰렸지만 그를 놓칠까봐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오후 1시 반. 마침내 내 기다림은 보상받았다. 박지훈이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길가에 선 택시에서 내렸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빨간 장미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회사 옆 고급 오피스텔 건물로 곧장 향했다. 나는 재빨리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길을 건너 뛰었다. 오피스텔 로비는 넓었다. 유리문을 통해 박지훈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옆문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박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장미를 건넸다. 나는 손에 쥔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다. 여자는 25, 6살쯤 되어 보였다. 나보다 젊고 더 세련됐다. 그녀의 얼굴에는 박지훈 앞에서 내가 오랫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달콤한 미소가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로비 소파에 20분간 앉아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1602호임 선생님 계신가요? 나는 아무 호수나 둘러댔다. 1602호에는 이 선생님께서 사시는데요. 아,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제 친구의 친구인데 성은 임씨고 아주 예쁘고 빨간 원피스를 자주 입거든요. 아, 혹시 1803호 최유리 씨 말씀이신가요? 아, 맞아요. 아마 그분일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깜빡해서요. 혹시 연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입주민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실망한 척 고개를 끄덕이고 오피스텔을 나섰다. 최유리, 그 이름이 혀끝에서 쓰디쓰게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 카메라 속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다. 모든 디테일을 확대했다. 박지훈이 그녀를 보는 눈빛, 그 부드러움과 갈망은 우리가 한창 뜨거웠을 때나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 몇 장에서 디테일을 발견했다. 최유리의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신상 모델로
최소 500만 원은 넘는 것이었다. 박지훈의 신용카드 내역에 최근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있었다. 그때 그는 고객에게 줄 선물이며 회사에서 경비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제 보니 애인에게 준 선물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박지훈의 소비 기록을 뒤졌다. 최근 6개월간 호텔, 레스토랑, 보석류 소비가 여러 건 있었고 총액은 1,500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은 모두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나갔는데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키보드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사실은 6개월 전에 이미 이름뿐인 것이 되어버렸다. 실컷 울고 나서 세수를 하고 컴퓨터를 켰다. 최유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와 링크드인을 통해 금방 목표를 찾았다. 최유리, 27세, 외국계 은행 PB. 지방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했고 박지훈과는 직접적인 교점이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계속 파고들다 보니 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 사진에서 단서를 찾았다. 6개월 전 업계 교류회에 박지훈은 회사 대표로 참석했고 최유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구석에 서서 샴페인을 들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밤 박지훈은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지만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다. 나는 그저 일이 잘 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랑을 만났던 것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닫았다. 전례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외도의 증거를 찾았으니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했다. 김지원의 말이 맞았다. 보험과 농약에 대해 명확히 조사해야 했다. 그리고 박지훈과 김영숙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일요일, 박지훈은 또 핑계를 대고 외출했다. 이번에는 미행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 달간 저희 동 엘리베이터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집 앞에 자꾸 낯선 사람이 서성거려서요. 그건 입주민 서면 신청이 필요합니다만 나는 결혼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을 꺼냈다. 제가 1602호 박지훈 씨 아내입니다. 등본에도 제 이름이 있고요. 남편이 요즘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서류를 본 관리소장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아, 박 선생님 사모님이시군요. 그럼요. 혹시 특정 날짜를 보고 싶으신가요? 최근 3주간의 주말, 특히 오후 시간대요. 남편이 바빠서 이런 사소한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알아보러 왔어요. 관리소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CCTV 관제실로 안내했다. CCTV를 통해 나는 박지훈이 매주 주말 오후에 외출했다가 두세 시간 뒤에 돌아오는 것을 금방 확인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김영숙의 동선이었다. 거의 매번 박지훈이 외출한 직후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30분 정도 머물다 나갔다. 우리 집에서 뭘 한 걸까? 나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계속 확인했다. 지난 일요일 CCTV에는 김 여사님이 들어갈 때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나올 때는 봉지가 없었다. 이 화면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김 여사님의 손에 들린 봉지를 가리켰다. 화면을 확대하자 봉지 위에 희미하게 농약이라는 두 글자가 보였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집에 돌아와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부엌, 거실, 침실, 욕실, 마침내 서재의 화분 뒤에서 그 비닐봉지를 찾았다. 안에는 하얀 가루 몇 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루를 밀봉 비닐에 담아 내일 검사를 맡길 준비를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색했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잠긴 서류함을 발견했다. 박지훈이 중요한 계약서를 넣어둔다고 했던 함이었다. 서재 예비 열쇠로 열어보니 놀랍게도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맨 위에는 또 다른 보험 증권이 있었다. 나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 상해보험. 보험금은 20억 원. 가입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두 보험을 합쳐 총 50억 원. 내 목숨값이 꽤 비쌌. 서류 밑에는 출력된 이메일 한 통이 있었다. 발신인은 최유리. 내용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것이었다. 어머님께서 아주 협조적이라고 언급하며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나면 우리도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가담자는 내 남편,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애인이었다.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화물 잠가문으로 달려갔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아래층이 아주머니였다. 연우 씨, 집에 있었네. 내가 반찬 좀 했는데 좀 나눠주려고. 문을 열자 이 아주머니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얼버무리셨다. 아주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주머니는 연우 씨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요즘 아파트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문이요? 그게 연우 씨가 신우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독을 탔다는. 이웃 몇몇이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아주머니, 그날 중독된 만두 김 여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냥 지연이한테 건넸을 뿐이고요. 정말 독이 들었다면 누가 넣었을까요? 이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떳떳한 사람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이 아주머니를 보내고 나는 베란다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김 여사님의 수법은 악랄했다. 먼저 아파트에 소문을 퍼뜨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밑밥을 까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정말 무슨 일을 당한다면 이웃들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모자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 출근길, 나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 구내식당에서 기계적으로 밥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서 팀장님,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회사에 새로 온 강태민 부사장님이 식판을 들고서 계셨다. 아, 네, 부사장님, 앉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서 팀장, 요즘 잠을 잘 못 자나 보네. 아, 업무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요. 서 팀장이 맡았던 동부 프로젝트 보고서 봤어. 아주 잘했더군. 특히 리스크 평가 부분이 아주 꼼꼼했어.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의외였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사흘밤을 세워가며 만든 것이었지만 회의에서는 내 직속 상사인 박 팀장이 공을 전부 가로챘었다. 회사에는 서 팀장처럼 꼼꼼한 인재가 필요해. 다음 분기에 부산지사를 확장할 계획인데 혹시 관심 있나?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부산. 이 도시를 떠나 박지훈과 김영숙을 떠나 새로 시작하는 것. 이 생각은 어두운 내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내 목소리는 갑작스러운 희망에 미세하게 떨렸다. 수요일에 부서 회의 끝나고 따로 얘기하지. 강 부사장님은 말을 마치고 식사에 집중했다. 오후에 자리로 돌아오니 나는 오랜만에 의욕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부산지사로 정말 갈 수 있다면 커리어의 도약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공경에서 벗어날 최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내 자신을 지키고 충분한 증거를 모아 박지훈과 김영숙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 했다. 퇴근 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농약검사센터에 들러 보고서를 찾았다. 그 하얀 가루는 역시 메타미도포스였다. 박지연이 중독된 독극물과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최신 증거를 김지원에게 건넸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이건 살인미수야.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계속 모을 거야. 그리고 오늘 강 부사장님이 부산지사 얘기를 꺼내셨어. 가. 무조건 가. 하지만 가기 전에 이 증거들 꼭 백업해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 지원은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자기방어 관련 법률 자료랑 내가 아는 사설탐정 연락처가 있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집에 돌아오니 박지훈이 뜻밖에도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왔어? 밥 거의 다 됐어. 나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봤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그는 내게 주스 한 잔을 건넸다. 이거 먼저 마시고 있어. 밥은 10분 정도 걸릴 거야. 나는 컵을 받아 마시는 척하다가 그가 보지 않을 때 싱크대에 버렸다. 김 여사님의 고기 만두 사건 이후로 나는 그들이 주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박지훈은 유난히 살가웠다. 계속해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며 그가 이따금씩 내 가방과 휴대폰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 맞다. 당신 회사 요즘 어때? 부산지사 새로 연다던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강 부사장님이 오늘 처음 내게 말했는데 그런 건 고위급 임원들이나 아는 얘기지. 우리 같은 일반 직원이 어떻게 알겠어?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업계 소문으로 들었어.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 당연히 아니지. 나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부산까지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했다. 그는 안심한 듯했다. 그리고 내게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다. 그래, 장거리 부부는 힘들지. 나는 국을 마시는 척하며 눈 속의 냉소를 감췄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장거리 부부가 아니라 내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밤에 박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가방과 휴대폰을 확인했다. 역시나 뒤진 흔적이 있었다. 그는 뭘 찾고 있었을까? 내 증거들? 아니면 갑자기 강 부사장님이 준명함이 생각났다. 서둘러 지갑에서 꺼내 더 은밀한 곳에 숨겼다. 박지훈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깊은 밤 침대에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결혼 생활의 위기로 고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이제는 살인 계획의 목표가 되었고 반격을 위해 증거를 모으는 전사가 되었다. 수요일의 부서 회의, 강 부사장님이 언급한 부산의 기회. 그것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수요일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서현우 팀장을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로 승진 발령합니다. 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사총괄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동료들의 의례적인 박수가 이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강태민 부사장님을 찾았다. 그는 구석에 앉아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사의 신임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내 전임 상사이자 이제 동료가 된 박 팀장의 얼굴에는 가면을 쓴 듯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자리는 원래 자기 신복이 차지했어야 했는데 내가 가로챘으니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을 게 뻔했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왔다. 나는 진심이든 아니든 그들의 축하에 응대하며 강 부사장님이 다른 임원들과 무언가 논의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서책임, 앞으로 잘 부탁해.
강 부사장님이 자네를 꽤나 아끼시나 봐. 박 팀장이 다가와 짙은 향수 냄새를 풍겼다. 나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모른 척했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죠. 마침내 사람들이 흩어지고 강 부사장님이 내게 다가왔다. 시간 괜찮나? 내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하지. 강 부사장님의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고 권하고 직접 물을 한 잔 따라주었다. 새 직책은 좀 어떤가? 이제 첫날이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서 책임의 능력은 그 자리에 충분하고도 남아. 부상건은 생각해봤나? 나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는 내 망설임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나는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몰랐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해서 부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가정 문제 때문에요. 나는 결국 얼버무렸다. 강 부사장님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는 월말까지 비워두겠네.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든 언제든 나를 찾아와도 좋아. 그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 때문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엿보는 기색 없이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순간 내 끔찍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성이 가까스로 나를 붙잡았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 부사장님의 사무실을 나와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오늘은 박지훈과 나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축하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청담동의 레스토랑 라스텔라를 예약하고 그의 반응을 보기로 했다.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라스텔라 예약해뒀어. 3시간 후 나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와인은 이미 20분 전에 디캔팅되었지만 박지훈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종업원이 3번째로 주문을 물어왔을 때 나는 억지로 웃으며 1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박지훈의 메시지였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혼자 먹어. 나는 이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았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3년 전 오늘 그는 이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었다. 이제 그는 성의 없는 변명조차 귀찮아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음식 주세요. 나는 종업원에게 말하고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였다. 문을 열자 거실 TV가 켜져 있었고 박지훈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현관에 서서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깜빡했네.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입가에는 심지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아마 최유리와 대화 중이겠지.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하다가 서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김 여사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약은 효과가 좀 느리지만 검사해도 안 나와. 나는 숨을 죽이고 살며시 다가갔다. 몇 번 더 먹게 해야 해. 지훈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재빨리 옆욕실로 몸을 숨기고 문을 닫은 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 너머로 서재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김 여사님이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울 속 내 자신을 쳐다봤다. 얼굴이 귀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무슨 약을 나에게 먹이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에 위가 뒤틀렸다. 침실로 돌아오니 박지훈이 이미 들어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어머니 뭐하러 오셨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시골에서 특산품 좀 가져오셨어.
부엌에 뒀으니까 많이 먹으래.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는 떨리는 것을 애써 참았다. 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줘. 박지우는 마침내 몸을 돌려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요즘 일은 어때? 그럭저럭.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무언가 생각난 척 말했다. 아, 맞다. 나 승진했어.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로. 나는 그가 조금이라도 놀라거나 축하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월급은 올랐어? 20% 올랐어. 그거 잘 됐네. 이제 생활비 분담 좀 더 할 수 있겠네. 그가 웃기까지 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그에게 내 가치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불과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른다. 박지훈은 금방 잠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역시나 보관 용기가 하나 더 있었다. 안에는 짙은 갈색의 떡 같은 것이 몇 조각 들어있었다. 한약 냄새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작은 조각을 집어 미리 준비한 밀봉 비닐에 담았다. 그리고 용기를 제자리에 다시 넣어두었다. 이 특산품은 내일 김지원이 준 USB와 함께 그 사설 탐정에게 전달될 것이다.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박지훈이 이상할 정도로 내 월급에 관심을 보이는 것, 김 여사님의 미스터리한 약, 그리고 그 거액의 보험 증권, 모든 것이 내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다. 사실은 김지원이 추천한 사설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탐정은 40대 중반의 평범한 인상이었다. 몇 가지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남편과 최율이라는 여자의 관계. 둘째, 시어머니의 최근 행적, 특히 약국이나 농약사를 방문한 기록. 셋째, 제 명의로 된 다른 보험이 더 있는지요. 그리고 박지훈 씨의 전 여자친구나 전처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가 결혼한 적이 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살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토록 능숙한 걸 보면 제가 첫 번째 목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탐정 사무소를 나와 회사로 향했다. 책임자가 된 후 독립된 사무실이 생겨 잠시나마 동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점심때 강 부사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점심이나 하지. 부산건에 대해서 우리는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만났다. 부산건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 나는 된장국을 휘저으며 물었다. 부사장님,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회사에 저보다 경력 많은 분들도 많은데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 책임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받기 때문이야. 사고가 명확하고 리스크 평가가 철저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특별한 자질이 있어. 부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는 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위기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말이 맞았다.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가정 문제가 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네. 하지만 때로는 거리가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 그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월말까지 답을 주면 되네. 아, 그리고 동부 프로젝트. 다음 주에 중간 보고해야 하는데 준비는 다 됐나? 거의 다 됐습니다. 세부 사항만 좀 더 다듬으면 됩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는 자신의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회사로 돌아오니
사설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초기 발견 사항이 있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나는 빈 회의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최유리와 당신 남편은 6개월보다 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2년 전 최유리가 보험사에서 일할 때 박지훈이 그녀에게서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보험이죠? 상해보험, 보험금 10억. 피보험자는 임수진이라는 여자였고 수익자는 박지훈이었습니다. 임수진. 그 이름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더 긴급한 발견이 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어제 교회의 작은 한약방에서 한약을 좀 샀습니다. 약방 주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자주 와서 특별한 약재를 사갔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초인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구기자와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냉장고에 있던 구기자가 섞인 특산품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지훈을 미행했는데 최유리와의 데이트 장소에서 보험금이 들어오면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이건 추측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다. 내 남편과 그의 애인이 내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나를 죽일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김 여사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연우야, 왔니? 지훈이가 네가 일이 바쁘다고 해서 내가 며칠 밥도 해주고 너희들 좀 챙겨주려고 왔단다. 나는 박지훈을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며칠만 손님방에 묵으실 거야. 며칠, 내게 독약을 먹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다. 잘 됐네요. 마침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는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정성껏 끓인 탕을 한 그릇 가득 떠주었다. 안에는 구기자처럼 생긴 것들이 몇 알 떠 있었다. 나는 몇 숟갈 마시는 척하다가 그녀가 보지 않을 때 부엌 싱크대에 버렸다. 밤에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김 여사님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지금 살인자 옆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지훈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한때 그의 품은 내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서재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스탠드를 켰다. 나는 서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서류함, 서랍, 책장, 비밀이 숨겨져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책장 맨 위 경영 서적들 뒤에서 숨겨진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박지훈과 최유리가 여러 장소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의 날짜는 2년 전이었다. 우리 결혼보다 6개월이나 빨랐다. 파일 맨 아래에서 낡은 신문기사 한 조각을 발견했다. 5년 전 기사였다. 젊은 여성 추락사. 경찰 초기 판단은 자살. 사진 속 사망자의 이름은 임수진, 24세, 모 보험사 직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임수진, 박지훈의 전 여자친구? 전처?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 기사 옆에는 빛바랜 보험 증권이 있었다. 피보험자는 임수진, 수익자는 박지훈, 보험금은 10억 원. 가입 날짜는 그녀가 사망하기 3개월 전이었다. 위가 뒤틀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박지훈은 똑같은 수법으로 임수진을 죽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모든 자료를 찍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서재를 나가려는데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스탠드를 끄고 숨을 죽였다. 문고리가 조용히 돌아갔지만 내가 안에서 잠갔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금 문 밖에는 누가 있었을까? 박지훈, 김영숙? 그들이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까?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긴장되어 있었다. 김 여사님은 나를 신문하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박지훈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연우야, 요즘 잠을 잘 못 자니? 밤에 자꾸 깨는 것 같던데. 아침 식사 때 김 여사님이 갑자기 물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요. 어젯밤에 내가 일어나 보니 서재에 불이 켜져 있길래 지훈이가 야근하는 줄 알았지. 아, 제가 깜빡하고 불을 안 껐나 봐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죽을 마셨다. 박지훈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 다 먹었어. 가자, 출근시켜줄게. 이건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 알았다. 차 안에서 박지훈은 평소와 달리 말을 걸어왔다. 회사에서 그 부산지 사건 사람 정해졌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까? 그런 고위급 결정은 저희 같은 직원은 모르죠. 강 부사장님이 너한테 얘기 안 하던? 그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분이 너를 꽤 아낀다던데? 네, 부사장님이 부산건에 대해 물어보시긴 했어요. 관심 있냐고요? 박지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장거리 결혼은 너무 힘들잖아요. 당신이랑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이 대답이 그를 안심시킨 듯 했다. 그래, 떨어져 있으면 정서에 안 좋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는 애인과 나를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장거리가 감정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사설 탐정에게 임수진의 사망 원인을 우선적으로 조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김지원에게 전화해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박지훈의 전 여자친구, 5년 전에 사고로 죽었는데 죽기 3개월 전에 그가 그녀 앞으로 고액 보험을 들었어. 김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전 여자친구를 죽이고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려 한다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나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엔 부족해.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녹음이나 영상, 아니면 살인 계획을 논의한 기록 같은 거. 알아. 탐정이 임수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그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해. 그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단둘이 있지 마.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회사로 돌아오니 강 부사장님이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나? 나는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집에 좀 일이 있어서요. 강 부사장은 더 묻지 않고 회사에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포함한 직원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서연우 씨,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네. 친구라는 말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살인 계획에 홀로 맞서 싸우느라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퇴근할 때 박지훈이 또 이례적으로 회사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당신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놓으셨어. 또 음식.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독살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저녁 식탁에서 박지훈과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눈빛을 교환했고 나는 그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 속에 앉아있는 도살장의 양 같았다. 밤에 침대에 누워 박지훈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살에 가득한 집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만약 그들이 살인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베개 밑에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스위치를 켰다. 내일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진실을 말하게 만들 것이다. 녹음기가 내 손안에서 뜨거워졌다. 새벽 3시 17분. 박지우는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고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미리 기름칠해둔 침실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서재에 도착해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아래 눈에 띄지 않는 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도록 설정했다. 그때 책장 위 숨겨진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에는 급하게 보느라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 파일을 꺼내 빠르게 훑어보았다. 맨 아래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임수진이 사망한 지 일주일 후 박지훈의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되었다. 보험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 돈은 그가 지금 최유리와 만나는 고급 오피스텔을 사는 데 쓰였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손으로 쓴 메모였다. 비타민 병에 넣어도 하루에 한 알씩 3일이면 효과 나타나. 사랑하는 지훈이가 피가 차갑게 식었다. 비타민. 나는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을 한 알씩 먹었다. 박지훈이 6개월 전부터 살뜰하게 챙겨주던 것이었다. 그동안 종종 피곤하고 어지러웠는데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증거들을 찍고 파일을 제자리에 두었다. 그때 복도에서 선명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끄고 문 뒤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김 여사님이 들어왔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찾았는지 서랍을 닫고 나갔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니 사설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임수진 사건에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사망 당일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나는 탐정과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박지훈은 욕실에서 나오며 다정하게 물었다. 잘 잤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럭저럭. 어머니가 아침 차려놓으셨어. 어서 일어나. 아, 비타민도 잊지 말고. 나는 화장대의 하얀 약병을 쳐다봤다. 그 안에는 내가 반년 동안 매일 먹어온 독약이 들어있었다. 나는 약병을 드는 척하며 하나를 손에 쥐고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다. 박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즉시 약을 지갑에 숨기고 어제 사둔 똑같이 생긴 진짜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했다. 점심때 만난 탐정은 임수진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사망 당일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정신문제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 다량의 진정제와 희귀한 심장 독소가 발견되었다. 그 독소는 박지연이 중독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수진이 추락하기 직전 받은 전화는 교회의 한 농약사에서 걸려온 것이었고 가게 주인은 김 여사님의 사진을 알아봤다. 이건 당신이 준 비타민 검사 결과입니다. 미량의 아코니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심부전을 유발하며 증상은 자연사와 비슷합니다. 반년 동안 나는 매일 독을 먹고 있었고 박지훈은 내 옆에 누워 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증거들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들이 직접 살인을 모의했다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젯밤 설치한 녹음기를 떠올렸다. 내게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회사로 돌아오니 프로젝트 보고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 부사장님은 회의가 끝날 때 내가 부산지사 프로젝트 총괄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다. 회의실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지만 박 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퇴근 후 김지원에게 최신 증거를 보여주었다. 박지훈은 연쇄 살인마일 가능성이 커. 임수진이 첫 번째 희생자고 네가 두 번째 목표인 거야. 녹음기를 설치했어.
결정적인 증거가 잡히길 바랄 뿐이야. 그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해. 집에 돌아오니 김 여사님이 부엌에서 분주했다. 연우야, 왔니? 밥 거의 다 됐어. 나는 침실로 들어가 방을 확인했다. 침대와 옷장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뭘 찾고 있었을까? 내 비상 가방? 가방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방을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겼다. 밤 11시 반, 박지훈이 술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는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가 김 여사님과 소곤거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새벽 2시 서재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휴대폰으로 녹음 상태를 확인했다. 녹음이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와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헤드셋을 끼고 어젯밤 녹음 내용을 들었. 새벽 1시 47분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양이 부족해. 걔가 너무 조금 먹어. 서둘러야 해. 부산건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어. 그 강태민이란 작자는 왜 자꾸 걔를 부산에 보내려는 거야? 모르겠지만 절대 못 가게 해야 해. 정 안 되면 플랜 B로 가는 수밖에.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 5년 전에도 잘 해냈잖아. 경찰은 절대 의심 못해. 피가 차갑게 식었다. 플랜 B 5년 전. 그들은 임수진의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험금은 다음 주에 들어와. 연휴 처리하고 나면 나랑 유리도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문제 없겠지? 없어. 증상은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고 부검해도 안 나와. 나는 녹음을 끄고 떨리는 손으로 김지원에게 전화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녹음했어.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어. 임수진 사건도 언급했고. 잘 됐어. 바로 경찰에 연락할게. 너 당장 거기서 나와. 아니, 아직 더 필요해. 그들이 말한 플랜 B가 뭔지 알아내야 해. 너무 위험해. 하루만 더. 내일 이 시간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게. 전화를 끊고 강 부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건, 가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했다. 알겠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나는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다가 코끝이 찡해졌다. 이 배신과 사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적어도 한 명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퇴근 후 은행에 들러 내 개인 계좌의 돈을 모두 비밀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김지원에게 녹음 파일을 넘겼다. 우리는 내가 오늘 밤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고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로 가기로 합의했다. 집에 돌아오니 김 여사님은 없고 박지훈만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시골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셨어. 내일 오실 거야. 그는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다. 평소와 다른 그의 친절함이 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다. 식사 후 그는 영화를 보자고 했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즉시 휴대폰으로 녹음기를 원격으로 켰다. 안 돼. 내일은 너무 일러. 걔가 갑자기 휴가를 냈어. 분명 의심하고 있을 거야. 플랜 B가 위험한 건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난번처럼 사고로 추락사한 것처럼. 내일 오전에 걔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약은 준비해 두셨어. 충분한 양으로. 경찰은 자살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플랜 B는 내가 추락사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임수진처럼 나는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유리와의 메시지에는 내일이면 해방이야. 보험금 받으면 우리 결혼하자. 지난번처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메모장에는 발코니 난간 나사 조절, 완료, 유서 준비, 진행 중, 다툼 증거 만들기,
완료 등의 체크리스트가 있었다. 발코니 난간을 확인하니 나사가 헐겁게 풀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서는 어제 구매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제 영수증이 나왔다. 이것이 그들의 플랜 B였다. 내게 약을 먹이고 발코니에서 밀어 자살로 위장하는 것. 나는 모든 증거를 찍어 김지원에게 보냈다. 플랜 B는 내일 오전 추락사 위장. 난간에 손을 댔고 수면제와 유서도 준비했어. 김지원은 즉시 답장했다. 바로 신고할게.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나는 잠든 박지훈을 한번 쳐다보고 비상 가방을 챙겼다. 이 집이라고 불렀던 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날이 밝으면 결전의 시간이 올 것이다. 새벽 5시 17분,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박지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다. 비상 가방을 챙겨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김 여사님이 돌아왔다. 나는 재빨리 부엌 쪽 창고로 몸을 숨겼. 김 여사님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전기기사 복장을 한 남자였다. 서둘러. 개들 깨기 전에 발코니 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남자는 발코니로 향했고 김 여사님은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이가 이상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난간은 철이 끝났어. 살짝만 밀어도 떨어지게. 남자가 돌아오며 말했다. 그 여자는 침대에 없어.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년이 눈치챘어. 찾아. 나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주었다. 창고문이 벌컥 열리고 김 여사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사이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넘어졌다. 김 여사님이 내게 달려들어 우리는 뒤엉켜 싸웠다. 나는 그녀를 발로 차고 현관으로 달려갔. 전연잡아.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나는 몸을 피했다. 그는 식탁에 부딪혔고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발코니로 달려갔다. 그때 등 뒤에서 김 여사님의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다. 뛰어내리고 싶어? 우리가 도와주지. 그녀와 남자가 나를 발코니 쪽으로 몰았다. 너희들은 못 빠져나가. 경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임수진 살해 증거까지. 내 말에 김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남자가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피했고 그는 발코니 난간에 부딪혔다. 찢어지는 금속음과 함께 난간 전체가 바깥으로 기울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난간에 매달렸다. 김 여사님이 그를 구하려다 함께 끌려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도우려다 김 여사님에게 손목을 잡혔다. 같이 죽자. 내 등은 부서진 난간에 부딪혔고 남자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내 손목을 놓지 않았다. 우리 몸 절반이 발코니 밖에 걸쳐 있었다.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손주를 죽였다고. 나는 그 남자가 김 여사님의 다른 아들 박지훈의 이부 형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난간이 아래로 더 기울었다. 내 다리는 허공에 떠 있었다. 그때 강력한 손이 내 발목을 잡았다. 박지훈이었다. 그가 깨어났다. 어머니, 미쳤어요. 박지훈이 우리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갑자기 내 손을 놓고 박지훈의 옷깃을 잡았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유부단해서 다 망쳤어. 너도 살 생각 마. 박지훈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 틈을 타 안전한 곳으로 기어나왔다. 김 여사님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박지훈을 끌어안고 함께 뒤로 넘어갔다. 안 돼.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끝만 스쳤다. 박지훈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묘한 체념으로 굳어졌다. 두 사람이 발코니 너머로 사라지고 두 번의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아래층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발코니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김지원과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앞으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김지원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김지원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지훈과 김 여사님은 현장에서 즉사했어. 그 남자도 나중에 밝혀졌는데 김 여사님, 전 남편 아들이고 전과도 있대. 경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CCTV에는 발코니에서의 싸움과 난간이 부서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CCTV는 박지훈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경찰이 박지훈의 서재를 수색하다가 임수진 살인에 대한 완전한 계획서를 발견했어. 내 경우와 거의 똑같아. 그는 정말 연쇄 살인마였어. 보험금 총 60억 원은 박지훈과 최유리의 공동 계좌로 들어갔다. 최유리는 체포되어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지훈이 임수진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에 대한 살인 계획에도 가담했다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태민 부사장님이 백합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그는 내게 경찰이 회사에 다녀갔으며 박 팀장이 최유리와 연락하며 내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최유리에게서 돈을 받았고 일이 성공하면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었다. 부산 자리는 아직 비워두었네. 하지만 지금 가고 싶지 않다면 충분히 이해하네. 가고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강 부사장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좋아. 준비되면 언제든 출발하게. 장례식은 없었다. 박지훈의 먼 친척이 시신을 수습했다. 나는 김지원의 아파트에 머물며 사건을 처리했다. 강 부사장님은 매일 안부를 물었지만 일에 대해서는 재촉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거울 앞에서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정말 가는 거야? 좀 더 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 도시에서는 아무도 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한 여자인지 몰라. 난 그냥 서현우일 수 있어. 그 강 부사장님, 너한테 꽤 특별한 것 같던데. 지원이 짓궂게 웃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나를 서울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 매일 안부 전하고. 알았어, 김 변호사님. 모든 게 고마웠어. 여간으로 들어서며 나는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돌아보았다. 가장 달콤했던 꿈과 가장 어두웠던 악몽을 목격한 도시.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부사장님의 메시지였다. 부산역에 회사차 보내놨네. 김 기사님이 피켓 들고 있을 거야.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답장했다. KTX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악몽에서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부산의 하늘은 생각보다 더 파랬다. 나는 지사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부산에 온 지 2주, 이 도시의 활기와 리듬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릴 틈도 주지 않았다. 서 총괄님, 회의실 준비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바로 갈게요. 나는 동부 프로젝트의 전체 계획을 발표했다. 2주 동안 밤새워 일하며 강 부사장님이 넘겨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잠재적 위험 요소 3가지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5가지를 찾아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커피 한 잔과 메모가 놓여 있었다. 팀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오. 강태민.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의 문자였다. 서현우 씨. 저는 임수진 동생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금 부산입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약속을 잡았다. 저녁 우리는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언니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경찰이 타살로 확정했고요. 박지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녀는 언니의 유품인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거기에는 언니가 죽기 직전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지연아, 이상해. 그 약들, 박지훈, 그 사람. 내가 명단을 봤어. 음성은 거기서 끊겼다. 명단이요?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박지훈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희생자가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 언니가 죽기 전에 박지훈 서재에 잠긴 서랍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이름이랑 숫자가 적힌 명단이 있었다고요. 박지훈은 중요한 물건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는 문득 떠올랐다. 비밀번호를 알아요. 우리 결혼기념일이랑 임수진 씨 생일. 다음 날 우리는 은행 대여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파일 몇 개와 작은 USB, 그리고 숨겨진 공간의 열쇠 하나와 다른 은행의 두 번째 대여금고를 가리키는 메모가 있었다. 두 번째 금고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아파트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5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보험 증권들이 있었다. 임수진, 서연우, 그리고 낯선 이름 3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검색했다. 모두 명단에 적힌 날짜 직후에 사고로 사망했고 모두 박지훈을 수익자로 한 고액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가 5명을 죽였어요. 임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강 부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연우 씨, 어디요? 듣고 놀라지 마요. 박지훈이 죽지 않았어요. 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네, 그게 무슨. 경찰이 방금 통보해왔어요. 영안실에 있던 시신의 DNA 검사 결과 박지훈이 아니었어요. 대역이었어요. 아마 그의 이부 형제일 겁니다. 진짜 박지훈은 살아있고 아마 부산에 있을 겁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오늘 아침 서울 본사 출입문에 그의 사원증이 찍혔는데 CCTV에 찍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부산지사 안내 데스크에 당신 앞으로 박지훈 이름으로 소포가 하나 도착했어요. 소포요? 초콜릿 한 상자였소. 이미 검사를 위해 보냈고. 연우 씨, 문 잠그고 꼼짝 말고 있어요. 10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와 임지연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고 복수를 위해 나를 찾아왔다. 10분이 한 세기처럼 길었다. 강 부사장님이 도착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과 협력하여 그를 유인하기로 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박지훈이 내 새 번호를 알고 있었다. 회사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강 부사장님은 즉시 박 팀장을 의심했고 그가 어제 부산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회사 주차장에서 강 부사장님은 내 차의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박지훈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우리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로 피신했다. 그날 밤 박 팀장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최유리가 탈옥했으며 두 사람이 연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백했다.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 금요일 회사 송년회를 이용해 박지훈을 유인하기로 했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박 팀장을 통해 흘렸다. 송년회 밤 나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연회장에 나타났다. 목에는 작전의 미끼인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경찰은 손님과 직원으로 위장해 곳곳에 배치되었다. 내가 무대에서 연설을 할 때 나는 그를 찾았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웨이터가 다가왔다. 그가 내 옆에서 몸을 숙이는 순간 셔츠기 사이로 드러난 쇄골의 흉터를 보았다. 번개 모양의 흉터.
박지훈이었다. 내가 비상신호를 누르려는 순간 연 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최유리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서연우, 이 나쁜 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유리가 내게 달려드는 사이 박지훈은 총을 꺼내 나를 겨눴다. 강 부사장님이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엎드려. 총성이 울리고 경찰들이 총을 뽑아 들었다. 박지훈은 임지연을 인질로 잡았다.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이 여자 죽는다. 그는 내게 목걸이를 벗어 천천히 다가오라고 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임지연이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경찰들이 동시에 발포했고 박지훈은 어깨에 총을 맞았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임지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그때 최유리가 그에게 달려들어 함께 넘어졌. 다시 총성이 울렸다. 경찰이 두 사람을 떼어냈을 때 최유리는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고 박지훈은 살아 있었다. 우리 아기. 최유리가 의식을 잃기 전 중얼거렸다. 멍청한 년. 그 애는 내 아이도 아니었어. 박지훈이 냉소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갈 때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널 찾아갈 거야. 당신 어머니는 이미 체포됐어. 서울에서. 강 부사장님이 말했다. 박지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게임은 끝났다. 경찰서에서 나온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강 부사장님이 차문을 열어주었다. 가시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